자, 뉴턴의 운동 법칙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시다. 음,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 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뉴턴의 1법칙과 2법칙을 설명을 했어요. 그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뉴턴의 1법칙이 뭐라 그랬죠?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으로 불리는데 결국 외부에서 가해지는 알짜임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한다. 즉 운동 방향도 바뀌지 않고 속 빠르기, 즉 속력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죠. 즉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일법칙이었고 이러한 성질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관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법칙은 이걸 수식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 힘은 결국은 가속도에 비례하는데 비례상수가 필요하죠. 그때 비례상수가 질량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F 이꼴 ma와 같다. 이게 뉴턴의 이 법칙이었습니다. 이게 다였어요. 뭔가 많았지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 가지 더 남았죠. 그죠? 힘의 정의를 한 번 더 내릴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힘은 어떤 거냐? 라고 얘기하는 뉴턴의 3법칙.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법칙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결국은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뭐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뭔가를 다룬다는 게 이 과학에서 자연과학이라든지 공학에서 다룬다는 게 복잡한 것도 있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보면 운동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즉, 다음 순간에 얘가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 순간에 어떤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건. 자, 그래서 결국 뉴턴의 법칙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가셨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뉴턴의 이 법칙을 적용한 문제를 본격적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러네요. 뉴턴의 이 법칙을 적용한 간단한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3법칙 정리하고 그 다음에 뉴턴의 법칙을 본격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예제 4-1번입니다. 일단 이 예제를 풀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일반적인 경우는 칠판에 적어가면서 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제 말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풀이 과정을 잘 보시고. 자,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죠. 그림과 같이 수로를 따라서 두 마리 말이 질량이 2000kg인 배를 끌고 있다. 진배를 끌고 있다. 첫 번째 말에는 줄이 수로와 30도의 각도로 연결되어 있고, 그죠? 두 번째 말에는 45도로 두 번째 말에는 45도로 연결되어 있다. 두 마리의 말이 모두 600N의 힘으로 끌 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진배의 처음 가속도를 구하라. 진배의 마찰은 무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쉽지는 않나요? 구하라는 게 뭐죠? 가속도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뭘 구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구하라는 게 가속도죠. 가속도는 또 아셔야 될 게 벡터예요. 그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와 뭐 방향까지 같이 구해야 된다는 거 아시고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F1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림에서 오른쪽에서 보면 XY축이 그려져 있죠. 그죠? 거기에 1사분면을 보면 F1이라고 돼 있어요. F1이 뭡니까? 바로 이 진배에 작용하는 첫 번째 힘이죠. 이때 크기는 얼마죠? 예, 600N이에요. 그죠? 방향은 세타원이 30도죠. 30도로 이렇게 끌고 있고 그 다음에 F2 같은 경우는 600N이죠. 그리고 방향은 얼마입니까? 세타2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게 45도예요. 단 주의할 점이 X축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죠. 확인하셨나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다는 소리예요. X축을 기준으로 시타2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죠? 마이너스 45도예요. 이거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기준으로 풀어봅시다. 별거는 없어요. 가속도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 농담을 잠깐 하자면 제가 별거는 없어요. 이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별거 있다고. 네.
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별거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 말이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넘어갑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가속도죠.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사실 운동 방정식을 알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운동 방정식이 없죠. 주어진 건 뭡니까? 힘하고 질량이에요. 그죠? 그럼 다 끝났죠. 뉴턴의 이법칙 이용하는 소리예요. 자, 쭉 내려와 봅시다. 쭉 내려오거나 이전 슬라이드를 올려놓을게요. 이 PPT를 올려놓겠습니다. 이 PPT를 가보면 F 이꼴 뭐죠? ma입니다. 그죠? 여기서 a가 바로 가속도죠. 그럼 가속도는 m분의 f, 즉 질량분의 힘이 되죠. 가속도를 구하려면 질량은 알아요. 그죠? 얼마입니까? 2000kg이에요. 뭘 구해주면 됩니까? 힘을 구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단, 이 진배에 가해지는 힘이 F1과 F2가 있죠. 두 힘의 합이에요. 결국 두 힘의 합이 뭐죠? 알짜 힘을 구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가졌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알다시피 두 힘 F1, F2를 더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자하고 각도기만 있다면 그림에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기도 이 화살표 길이가 정확한지도 조금 의심스럽죠. 그럼 뭘 이용을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각각의 성분을 구해서 그 성분끼리 더하는 벡터의 더 센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힘 F1은 당연히 뭘 가지고 있어요? X 성분과 Y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힘 F2도 X 성분과 Y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두 힘의 합력인 알짜 힘은 역시 벡터이기 때문에 알짜 힘의 X 성분과 Y 성분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면 알짜 힘의 X 성분 어떻게 구해주면 되죠? 예, F1의 X 성분과 F2의 X 성분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알짜 힘의 Y 성분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그렇죠. F1의 Y 성분하고 F2의 Y 성분을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이해 가셨나요? 우리 이걸 위해서 벡터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자, 풀이 과정을 봅시다. 풀이 과정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시그마 f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즉 알짜 힘의 x 성분을 구하고자 해요. 그러면 그 옆에 오른쪽으로 가보면 f1x 더하기 f2x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각각 x 성분을 다 더하라 이 얘기가 됩니다. 자, 어떻게 더하느냐? f1x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죠? 예, 앞에서 했었죠. F1의 코사인 세타 1. 그렇죠. F1의 코사인 세타 1이고, F2는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F2x는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그렇죠. F2의 코사인 세타 2. 자,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 줄을 내려와 보세요. F1의 크기는 600N이었죠. 그래서 6 곱하기 10의 2승,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 더하기 6 곱하기 10의 제곱에 뭐죠? 마이너스 45. 세타2는 마이너스 45라 그랬죠.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걸 그대로 집어넣고 정리하니까 fx는 9.44 곱하기 10의 제곱 뉴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fx를 구했어요. 그런 다음 fy는 알짜임의 y 성분이죠. 자, 여기서 보면 시그마 f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풀이 과정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입니다. 시그마 fy는 f1y 더하기 f2y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즉 f1의 y 성분, 그 다음에 f2y는 f2의 y 성분이에요. 그죠? y 성분은 어떻게 구했었죠?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사인을 곱했어요. 그래서 f1y는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f1y는 f1 sin 세타 1 더하기 f2y는 f2 sin 세타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해가셨죠?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자, 각각의 값을 집어넣읍시다. 6 곱하기 10의 2승 뉴턴 sin 30도 더하기 이게 몇 번째 줄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이죠. 더하기 6 곱하기 10의 제곱 sin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요걸 계산하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24 곱하기 10의 제곱 뉴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알짜 힘의
미안합니다. 목이 잠겨가지고 R자임의 X 성분하고 Y 성분을 구했어요. 그럼 뭡니까? 뭐 거의 99.9%다 구한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자 가속도 A의 X 성분은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질량분의 R자임의 X 성분 fx 시그마가 빠져 있는데 뭐 시그마가 빠져 있네요, 그죠? 시그마 빠져 있는데 그냥 보시고 여기 몇 번째 줄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번째 줄입니다. AX는 n분의 fx 그대로 해줬죠, 그죠? 질량은 2000, 그러니까 2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 다음에 그 다음에 x 성분은 9.44 곱하기 10의 제곱 해주면 가속도 A의 x 성분 AX는 0.472m/s 제곱. AY는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0.062m/s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X 성분과 Y 성분을 모두 다 구했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틀렸죠? 이 상태로 놓으면 이 계산은 다 맞더라도 여러분의 답이 완결되지 않았죠, 그죠? 완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야 되겠죠.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주느냐? 간단하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주면 됩니다, 그죠? 가속도의 크기 A는 루트 AX의 제곱 더하기 AY의 제곱. 그죠? 그래서 해주게 되면 가속도의 크기는 0.476m/s 제곱이 되고 가속도의 방향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를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7.46도 이렇게 되네요. 자, X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살짝 내려온 형태가 되네요. 이해가 가셨나요? 자, 이해가 가셨길 바라고. 자, 그래서 4-1번이 좀 이해가 가셨으면 하고 일단 우리가 사용한 건 별건 아니고 뉴턴의 이 법칙을 사용했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 거기다가 뭘 사용했어요? R자임을 구해야 되니까 벡터의 덧셈 법칙을 이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에는 뉴턴의 3법칙에 대해서 좀 쭉 얘기를 합시다. 뉴턴의 3법칙도 뭐 특별하게 뭐라 그럴까? 뭐 다른 건 아니에요. 1, 2법칙하고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봅시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작용 반작용으로 잘 알려진 뉴턴의 3법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봅시다.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죠. 이건 뭐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뭐 물리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죠? 작용이 하면 반작용이 있다. 액션 리액션이다. 근데 이게 의미가 뭘까요? 앞에서 뉴턴의 운동법칙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죠? 뉴턴은 1법칙, 2법칙, 3법칙 모두 다 뭐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당연히 뉴턴의 3법칙도 힘을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힘이란 게 도대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힘이란 건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단독으로 작용하는 건 없다. 혼자서 작용하는 힘은 없다는 걸 여기 설명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 수업 들으면서 지겨우시죠? 물리학 수업이 지겨워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수업들이 다 지겹지만 유난히 지겨운 수업이 물리학이에요. 잘 이해도 안 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 일부는 열심히 듣는 분도 계실 테고, 일부는 옆에서 모르겠어요. 뭐 컴퓨터가 여러 대 있으면 롤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뭐라더라? 요즘 제일 유행하는 게 게임이 배틀그라운드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건 털어놔놓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런데 뭘 하다가 또 배틀그라운드. 지금 잠깐 일어나서 벽을 한번 밀어보세요. 벽을 한번 밀어보세요. 당연히 벽은 안 움직이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벽을 민다는 소리는 여러분이 힘을 가하고 있어요. 그죠? 어디에? 벽에 힘을 가하고 있죠. 힘을 가하는 주체는 여러분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팔이 지금 뻐근하신가요? 뻐근하지 않으신가요? 뻐근하죠. 힘을 더 세게 가하면 더 세게 가할수록 여러분의 팔은 점점점 더 뻐근해질 겁니다. 그죠? 왜 그래요? 자,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팔에 힘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팔이 벽에 힘을 가하는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 팔에 힘을 가하고 있고 그 힘이 어디 전달됩니까? 근육에 전달되죠. 근육에 전달되니까 점점점 더 뻐근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그럼 여기서 힘을 가하는 놈은 누가 여러분한테 힘을 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접촉한 바로 벽이 여러분한테 힘을 가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이 벽에 힘을 가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크기의 힘을 벽은 돌려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뉴턴의 3법칙 작용 반작용이에요. 힘이란 건 이제 생각을 해보면 힘이란 건 아무것도 없이 혼자만 작용할 수는 없어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죠? 대상이 있고 대상이 힘을 전달해 준다는 소리는 그 대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한다는 소리예요. 뭘 통해서? 동일한 힘을 통해서. 이해가 가셨죠? 자, 그래서 내가 벽에 가하는 힘을 작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벽이 나한테 힘을 가하는 순간 다시 돌려주는 힘이 있죠. 그걸 반작용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그 힘의 크기는 재밌게도 같아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죠. 이해가 가셨나요? 자, 이러한 걸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은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겨울이 되면 스케이트를 타러 갑니다. 그죠? 스케이트를 탈 때 이거 아주 고전적인 예죠. 두 사람이 서가지고 손을 마주대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이 탁 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밀린 사람 뒤로 밀려나죠? 동시에 민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반대쪽으로 밀려나요. 이것도 작용 반작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일상생활에서 작용 반작용 항상 일어나거든요. 뭐냐 하면 여러분 걷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하는 힘의 방향은 아까 말했듯이 심심하니까 한번 힘의 방향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진행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항상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을 그 방향으로 가도록 힘을 가하는 물체 혹은 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지면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은 지면을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고 지면은 반작용으로 여러분을 쭉 밀고 있는 거죠. 진행 방향으로. 그래서 만약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없다면 운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뭐 자전거 타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타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바닥과 타이어의 접선 방향을 한번 그려보세요. 항상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올 거예요. 재밌게도. 이해가셨나요? 자, 이런 뉴턴의 3법칙을 그러면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 중간에 보면 F12는 마이너스 F21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확인을 하셨죠? 이게 이제 뉴턴의 3법칙.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을 3법칙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죠. 그죠? 힘이란 걸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3법칙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3법칙이 뭡니까? 현대 과학의 기틀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많은 장치들이 나왔죠. 현대 과학이 이걸 여기서부터 발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에 대한 정의로부터.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1법칙이 뭐였죠? 관성의 법칙이었어요. 그죠? 조금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 알짜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그쵸? 등속 운동을 한다. 이 법칙은 뭐였죠? 힘이란 건 결국은 가속 운동을 할 때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다. 뉴턴의 3법칙은 뭐였어요? 자, 힘이란 건 서로 상호작용이다. 두 물체 사이에서. 그죠? 내가 상대편에 힘을 가하면 상대편도 나한테 동일한 힘을 돌려준다. 이게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또 나가봅시다. 자, 이제 중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중력이란 건 이 물체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더 중요한 건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물체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행성이라도 상관없고
사람이라도 상관없고 동물이라도 상관없어요. 해성이라도 상관없고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중력 같은 경우에는 뉴턴에 의하면 두 번째 줄을 보세요. Fg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식으로 정의가 돼요. 자, 그래서 중력 Fg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중력 자체는 점점 약해져요. 뭐 그렇다고 해서 중력이 0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어떤 걸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냐 하면, 자, 봅시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물체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바닥으로 탁 떨어져요. 그죠?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중력 때문이에요. 지구와 그 물체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 때문에 바로 9.8m/s 제곱의 가속도로 밑으로 탁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물체를 들고 이제 우주로 올라가 봅시다. 우주라고 하지만 뭐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우주선 타고 올라가서 그 우주선에서 생활하는 우주인들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굳이 뭐 영화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런 우주 정거장에서 생활하는 우주인들이 있어요. 그런 우주인들이 물체를 탁 놨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떨어지지 않죠. 물론 떨어지긴 할 거예요. 거기서도 중력은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에서 바로 떨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 이유는 뭐죠? 아주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우주선은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매우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중력의 크기란 건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중력에 영향을 주는 건 또 하나 질량이에요. 질량이 시리가 켜지네요. 제가 스마트폰을 옆에 놔뒀는데, 자,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큽니다. 단 힘이란 걸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앞에서 뉴턴의 3법칙에 의하면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체 하나의 질량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중력이 작용하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크면은 사실은 두 물체 하나의 질량이 아주 크게 되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도 아주 크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점프를 해서 지구를 탈출 못하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지구의 질량이 아주 작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점프만 하더라도 아마 지구권을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중력이란 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개가 같아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비례상수가 필요하죠. 이때 비례상수 g를 곱해줘야 돼요. g는 만유인력 상수라 그러고 6.67 곱하기 10의 -11승 11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중력기는 힘이기 때문에 방향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 방향은 뭐냐? 물체의 중심과 두 물체의 중심과 중심을 잇는 직선 방향으로 잡아당겨져요. 아래 그림을 보세요. M1의 중심과 M2의 중심을 잇는 직선 방향으로 FG와 -FG가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고 있죠. 그죠? 자, 요게 중력에 대한 정의예요. 요 식이. 그리고 이걸 정의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뉴턴이죠. 뉴턴이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질량과 무게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무게란 건 뭐냐? 바로 중력의 크기를 의미해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우리가 있으면 항상 중력을 받게 돼요. 그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지구의 질량은 고정이에요.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정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렇죠. 고정이죠. 그죠? 그런데 지구와 상호작용하는 물체들의 질량이 어때요? 종류마다 다 다르죠. 그죠? 앞에서 우리 만유인력의 법칙을 봤습니다. 힘이란 건 뭐죠? 그렇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했죠. 그럼 한 물체의 질량이 달라지면 힘도 당연히 달라지죠. 그 힘의 크기가 뭐냐? 바로 중력이라 부르기도 하고, 중력이죠. 그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무게라고 불러요.
이해 갔어요? 자, 무게라는 건 결국은 중력이다. 그런데 이제 무게의 정의는 아주 일반적인 경우 무게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겠죠. 근데 우리가 지표면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많은 물체들도 이 지표면에서 거의 떠나질 않아요. 그런 경우에 자연학화 가속도 G는 9.8로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물체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즉 무게는 질량 곱하기 자연학화 가속도 G로 정의될 수 있어요. W는 그래서 mg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해가셨나요? 한 세기 전쯤에 뜬금없는 얘기가 하지만 이 질량에 관해서도 참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많은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질량을 정의할 때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도 정의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뉴턴의 이법칙으로도 정의 가능해요. 그럼 이때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정의한 질량과 뉴턴의 이법칙으로 정의한 질량이 같냐 다르냐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많은 연구가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서로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런 다음 자연학화 가속도 G는 지표면 근처에서는 일정하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변하는 값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지표면 근처에서 자연학화 가속도 G는 어떻게 나왔는지 두 번째 식을 보세요. 무게 G는 일반적인 표현이죠. 그죠? G 곱하기 R이란 건 지구 반지름이죠. 지구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지구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질량이 뭐가 같다? 지표면 근처에서는 mg와 같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이놈을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학화 가속도 G는 다시 정리를 하면 G 곱하기 R2 제곱분의 ME 이렇게 되네요. 이해 가셨나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 알리가 고정이면 지구의 반지름이 고정이면 같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땐 지구의 반지름 평균값보다는 훨씬 좀 더 크겠죠. 그러면은 자연학화 가속도 G는 어떻게 됩니까? 더 작아지게 돼요. 근데 단순히 지구의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인공위성과 지구 사이에 자연학화 가속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구의 반지름보다 이 물체 지구 중심과 인공위성의 거리는 훨씬 더 커요. 그죠? 그러면 자연학화 가속도 G가 당연히 훨씬 작아지겠죠. 제곱에 비례해서 작아져요. 그죠? 그럼 아래로 받는 중력의 크기는 훨씬 작아지죠. 이해가 가셨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제가 강의하는 게 조금 빠른지 느린지 제가 감이 안 오네요. 이게 여러분을 반응을 보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데 지금 사실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제 강의를 제가 한번 듣다 보면 제가 느낌은 제가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 초기에 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네요. 조금 강의 템포를 늦추도록 할게요. 그래도 할 얘기는 다 해야 되겠죠. 자, 수직항력 N에 대해서 정리를 합시다.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 하면, 지금부터 할 일은 우리가 사용할 몇 가지 힘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수직항력, 장력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테고, 그 다음에 그 정리가 끝나고 나면 뭘 할 거냐 하면, 이제 실제로 뉴턴의 이 법칙을 적용을 해 볼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래서 수직항력 N이라는 힘을 먼저 정의를 합시다. 근데 이 수직항력은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 하면 작용 반작용에 관련해서 좀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 오해부터 없애고 수직항력을 정의를 하죠. 아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래 그림을 보면 텔레비전이 있고 텔레비전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쭉 그려놨어요. 그죠? 그럼 이 텔레비전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을까요? 중력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텔레비전이 중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안 떨어지고 있죠. 이때 작용하는 힘이 뭐예요? 수직항력이에요. 즉 어떤 표면이 텔레비전을 받쳐주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불러요. 어떤 물체를 받쳐주는 힘. 그래서 이 수직항력은 어떤 표면에 항상 수직한 방향이에요. 표면에 수직해요. 이해가 가셨나요? 만약 비탈면이라면 그 비탈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말이 옆으로 조금 세지만 그럼 이 수직항력의 정체는 뭐냐? 사실은 크게 아주 깊게 들어가면 근본적인 힘으로 들어가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뭐가 있다 그랬죠? 강한 핵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중력이 있다 그랬죠. 이 네 가지 힘 중에 전자기력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조금
범위를 더 넓혀보면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 간력이에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그걸 또 범위를 더 높여보면 더 범위를 높인다 그러나 하여튼 더 넓혀보면 뭐냐 하면 탄성력. 이런 고무 같은 걸 쭉 당겨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탄성력이에요. 그래서 이 텔레비전이 테이블을 쭉 누를 때 위로 올리려는 탄성력이 수직항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수직항력하고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는 어때요? 같아요, 그죠? 만약 크기가 다르다면 텔레비전에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가 다르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중력이 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그렇죠. 이 테이블을 TV 테이블을 부수고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죠? 수직항력이 크다면. 자, 탄성력이라 그랬죠. 탄성력 여러분, 탄성력을 극단적으로 여러분 느껴보는 게 어디냐 하면 우리 애기들도 좋아하는데 트램플린 있죠. 트램플린. 거기서 발을 쿵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탄성력으로 인해서 여러분 위로 탁 튕겨주죠. 그것처럼 텔레비전도 위로 탁 튕겨질 거예요. 수직항력이 크다면.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놓여 있죠. 뭔 얘기입니까? 이 중력과 그 다음에 수직항력의 크기가 서로 어떻다? 같다는 얘기예요.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 서로 반대 방향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력 텔레비전에 작용하는 자, 중력을 작용력이라고 하면 이 중력의 반작용력은 뭔가요? 하면 여러분 중 일부는 다른 얘기를 할 테고 일부는 수직항력이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쏙지 마세요. 수직항력은 중력의 반작용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뉴턴의 3법칙에서 한번 보세요. 이 작용 반작용이란 건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중력이란 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텔레비전과 그렇죠.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해가 가셨나요? 그럼 중력이 작용력이라면 반작용력은 당연히 텔레비전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참 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묻고 그렇죠 라고 말하니까 참 뭐랄까 좀 이상하네요. 이제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구가 텔레비전을 당기고 있으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은 지구를 잡아당길까요? 안 잡아당길까요? 당연히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반작용력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냐? 텔레비전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돼요. 중력의 반작용력은 역시 중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나요? 이해 가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또 이 수직항력에 그러면 반작용력은 뭐냐? 수직항력이 작용력으로 작용한다면 수직항력은 테이블이 텔레비전을 맞춰주고 있죠. 즉 텔레비전과 테이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럼 여러분 반작용력을 찾으려면 텔레비전과 테이블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찾아야 돼요. 그럼 그 힘이 뭐냐? 자, 텔레비전은 이 테이블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르고 있죠. 즉 텔레비전이 테이블을 누르는 힘이 바로 반작용력이 돼요. 물론 원인은 중력이긴 하지만 이 힘이라는 것 작용하는 사이에서는 미안합니다. 힘이라는 뉴턴의 3법칙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수직항력의 반작용력은 텔레비전이 그 다음에 테이블을 미는 힘이다 혹은 누르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중력과 수직항력의 관계가 항상 어떤 물체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건 아니에요. 뒤에 우리 비탈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럼 비탈면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 수직항력하고 중력하고 같지는 않아요. 그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수직항력에 이어서 가장 많이 다루는 힘, 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장력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다뤄요. 그죠? 뭔가를 묶어서 잡아당기는 게 바로 장력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잡아당길 때 묶는 게 줄이죠. 이 줄을 따라서 작용하는 힘을 장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장력을 다룰 때 우리는 그 경우를 매우 간략화시킵니다. 이해가시나요? 뭔 얘기냐 하면 이
줄의 질량을 무시를 해요. 움직이는 물체에 비해서 사실 이 줄은 가벼울 거 아니에요. 훨씬 질량이 작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질량이 없이 이 줄을 따라서 힘만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게 낫겠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나면 이제 또 질문이 이거예요. 줄을 따라서, 줄의 모든 부분을 따라서 장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크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크기는 서로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줄을 따라서 작용하는 모든 장력의 크기는 같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위에 그림을 잠깐 보세요. 줄이 있고 T'과 T가 있죠. T라는 건 장력의 영어가 텐션이에요. 텐션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한쪽은 T' 쪽은 물체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장력 물체를 이렇게 끌게 되면 끄는 쪽으로 장력 T가 작용하고 물체 쪽으로 장력 T'이 작용을 해요. 이해가셨죠?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그죠? 그럼 알짜힘을 구해봅시다. 어떻게? T-T'. 여기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화살표, 풀이 과정 줄에 보면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죠? 벡터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T 빼기 T'이에요. 요게 뭐와 같아요? MA와 같다. 이게 뉴턴의 이법칙이죠. 그죠? 알짜힘을 구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여기 질량을 우리가 뭘로 놨죠? 0으로 놨죠. 그러면 T하고 T'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줄의 모든 부분에서 장력은 어떻습니까? 같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적용할 법칙이 1법칙이겠어요? 2법칙이겠어요? 3법칙이겠어요? 수학적으로 표시된 건 글쎄요. 2법칙하고 3법칙밖에 없죠. 그런데 3법칙은 사실은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먼 물체를 밀고 있어요. 그럼 관심이 그 물체에 가 있는 거죠. 그 물체가 나한테 가해주는 힘이 관심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받는 물체에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뉴턴의 3법칙을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만 쓰면 됩니까? 뉴턴의 2법칙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뉴턴의 2법칙을 써서 문제를 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슬라이드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문제풀이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전략은 어떤 경우 씁니까? 전쟁할 때 쓰잖아요. 그죠? 전쟁할 때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처럼 뉴턴의 이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건 매우 매우 어렵다는 얘기예요. 전쟁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 전략을 짜서 그 전략대로 하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문제풀이 전략을 봅시다. 여러분 책에도 있어요.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읽기 이렇게 되어 있죠. 당연한 얘기예요. 문제를 최소한 한 번 이상 매우 주의 깊게 읽는다. 여기서 매우란 걸 주목하세요. 매우. 그 다음에 최소한 몇 번? 한 번 이상. 뭔 얘기예요? 문제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식이 주어집니다. 그죠? 물리학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상황이 주어져요. 수식이 없어요. 그럼 그 상황을 이해해서 알맞은 수식을 적용해야 돼요. 여기서 적용한 건 뉴턴의 이법칙 F 이퀄 MA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걸 이해를 해서 적절하게 어떻게 뉴턴의 이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는 한 번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게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에요. 저도 우리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왜 어렵냐? 간단해요. 문제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문제를 이해가 될 때까지 최소한 한번 주의 깊게 읽는다. 이건 필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문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세요. 이거 꼭 하세요.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림으로 그리는데 주의할 건 뭐냐 하면 이걸 뭐 자동차 문제가 나오면 자동차를 그리라는 건 아니에요. 역학 문제를 우리가 풀 때
물체를 뭐로? 그죠? 입자로 취급한다 그랬죠? 앞에서. 그래서 물체는 그냥 사각형으로 그려도 되고 점으로 그려도 돼요. XY 좌표축에 있는 그냥 점 하나로 해도 이게 그림이 됩니다. 그런 다음 뭘 하느냐 하면 그 속에 문제의 대상이 되는 질량에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로 그려라.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로 다 그려보세요. 이해 가셨나요?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을 잠깐 보세요. 사각형 상자가 있죠? 그런 다음 뭡니까? 이 파란색 화살표 3개가 있어요. 그죠? 이 3개가 의미하는 바는 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을 그린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화살표를 그렸으면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화살표가 뭔지.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의 속에 각 힘의 물리량을 쉽게 알 수 있는 기호로 이름을 붙인다. 이게 별게 아니고 중력이면 FG 이렇게 붙이면 되고 장력이면 T로 붙이면 되고 수직항력이면 N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화살표를 그렸어요. 네 번째, 자유물체도를 그리세요. 자유물체도라는 건 사실은 2번, 3번하고 합쳐도 별 상관은 없어요. XY 좌표축의 원점에다가 이 우리 화살표를 그렸죠. 그죠? 화살표를 다시 그리는 거예요. 화살표를 다시 그리고 그 화살표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런 다음 5번.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한다. 뉴턴의 제2법칙은 별거 아니에요. 다음 장에 설명을 하겠지만 뉴턴의 제2법칙은 그냥 모든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래 식을 잠깐 보세요. 식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FG 더하기 T 더하기 N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MA. 이렇게 써놨죠. 요게 뉴턴의 이 법칙을 적용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하겠죠. 그래, 오케이. 네 말대로 뉴턴의 이 법칙을 적었어. 그런 다음 이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이 식을 X성분, Y성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S성분, Y성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경우에 식이 몇 개가 생깁니까? 2개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보면 식이 2개가 되고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 주어질 것 같아요? 2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할 일은 이걸 풀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푸냐? 참 애매한데 글쎄요. 잘 푼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결국 2차 방정식이 돼요. 여러분 미지수가 2개 있는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는 실제적으로 예제를 다뤄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문제풀이 전략이에요. 이해가 가셨나요? 자, 이해가 가셨길 바라고 예, 이해가 가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평형 상태란 걸 정의하고 지나가죠. 평형 상태란 건 별거 아니에요. 물체에 알짜임이 작용하고 있지 않는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어떤 물체가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평형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대답은 그렇죠. 평형 상태죠. 등속으로 움직인다는 가속도가 없다는 소리죠. 그죠? 가속도가 없으면 평형 상태에 있다. 즉, 알짜임이 0이다. 이해가셨죠? 그런 다음 물체가 정지해 있어요. 그럼 평형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평형 상태죠. 그죠? 이 경우에도 알짜임이 없죠.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자,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한 문제만 가볍게 풀어보고 지나갈 거고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다음 시간에는 한 4-5문제 쭉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 문제만 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죠. 자, 넘어갑시다. 자, 예제 4-2번 문제를 볼까요? 100N의 신호등이 그림과 같이
지지대에 고정된 두 개의 줄과 연결된 다른 수직줄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쪽 두 줄은 수평선과 37도, 53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 세 줄에 걸리는 장력을 각각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죠? 자, 문제를 이해하자 그랬죠. 그죠? 문제 이해하셨나요? 계속 읽어보세요.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문제를 계속 읽고 이해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이해하셨으면 지금 이 물체는 평행 상태에 있나요? 평행 상태에 있지 않나요? 그렇죠. 평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물체는 평행 상태에 있어서 알짜임이 0입니다. 즉 T1 더하기 T2 더하기 T3는 0이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런 다음 이제 장력을 구하라 그러는데 이 문제에서 T3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뭐 알짜임 구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되죠? 그렇죠. T3는 누가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렇죠. 신호등이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죠? 신호등 또 누가 잡아당기고 있어요?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죠. 그래서 T3에 작용하는 힘과 중력의 크기는 어떻다? 같아요. 그럼 이 신호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주느냐? 고민할 필요 없죠. 문제 첫 줄을 보세요. 100N의 신호등. 100N이 뭐죠? 신호등의 무게죠. 그죠? 무게가 바로 중력의 크기라 그랬죠. 물체에 작용하는. 그래 T3는 100N이고 방향은 아래쪽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 그죠? 바로 구했어요. 그런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문제풀이 과정을 잘 보세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화살표로 표시하고 자유물체도를 그리라 그랬죠. 그래서 C번을 보면 이게 바로 자유물체도예요. 신호등은 고려할 필요 없죠. 장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세 줄에 작용하는 힘 T1, T2, T3를 어떻게 이렇게 파란 화살표로 그려놓은 게 자유물체도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뉴턴의 이 법칙을 쓰라 그랬죠. F equal ma 그렇습니다. 그죠? F equal ma인데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됩니까? T1 더하기 T2 더하기 T3는 뭐가 되죠? ma와 같다. 그죠? 단 여기서 재밌는 게 T1 더하기 T2 더하기 T3가 ma와 같은데 평행 상태이기 때문에 가속도 a가 얼마예요? 0이에요. 그 말은 T1 더하기 T2 더하기 T3는 0과 같다.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뭐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X성분과 Y성분으로 나눠봐야 되겠죠? 자, 일단 T3는 알짜임에 X성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다행스럽죠. 그죠? 그럼 T1과 T2만 고려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과정을 보세요. 두 번째 줄을 보면 매듭에서 보면 그림 C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fx는 마이너스 t1 코사인 37도 더하기 t2 코사인 53도는 0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t1 코사인 37도가 뭐죠? t1의 장력 t1의 x 성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t2 코사인 53도가 뭐죠? t2의 x 성분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한 게 0이죠. 이해 가셨나요? X축 방향으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 다음 FY, Y축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3개가 있어요. T1의 X성분, T2의 X성분, T3의, 미안합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네 번째 줄이죠. 네 번째 줄인가? 식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시그마 FY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세 가지죠. T1의 Y성분, T2의 Y성분, T3의 Y성분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이 세 개를 더했을 때 0이 되죠. 0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신호등이 떨어지겠죠. 그런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T1의 X성분은 T1 sin 30, 미안합니다. 자꾸 X성분이라고 하지? Y성분이죠. T1의 Y성분은 T1 sin 37도. 그 다음에 T2의 Y성분은 T2 sin 53도. 그 다음에 T3는 뭐 구할 필요 없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0이죠. 그죠? 앞에서 구했죠. 요게 뭐와 같아요? 0과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미지수 몇 개입니까? fx와 xy에 관한 식을 보면 두 개죠. t1과 t2. 그죠? 식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겠죠. 그러면 t1은 60.1N, t2는 79.9N.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 직접 이
2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푸는 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봅시다.